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 20개 이상을 간직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리빙헬 치과병원의 김현철입니다. 지난번에 임플란트 주의염을 말씀드리다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서 2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임플란트 학문이 정말 많이 발전됐어요. 제가 임플란트 심은 지 40년이 돼 가는데 또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 새로운 기자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뼈를 만드는 재료도 발전이 되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못 만들던 곳에 뼈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데 이렇게 웅덩이 모양으로 파였다. 임플란트 주위만. 그럴 때는 수술을 해서 그 부위를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뼈를 만드는 수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꽤 많은 환자분들한테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표면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오염됐다.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야 된다.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을 닦는 전용 기구가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저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다시 한번 약물을 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곳에 뼈 만드는 재료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 쓰던 재료는 사람 뼈, 동전골이라 그러고 소뼈, 양뼈, 돼지뼈, 이종골이라 그러고 공장에서 만든 합성골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런 경우에 뼈를 만드는 게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뼈 형성 유도 단백질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뼈 형성 유도 단백질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위에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기 전에 사용하던 임플란트처럼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예전 상태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뼈가 녹을 때 웅덩이로 녹을 때요. 이렇게 평평한데 여기만 녹는 게 아니라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밖에 못 만드는 단점은 있지만 빼는 것보다는 환자가 겪는 통증,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뼈 만드는 수술을 하는 환자 중에서 85% 정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선택하도록 합니다. 수술에 성공하면 임플란트를 빼지 않고 수명을 연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술이 안 되는 또 실패할 수 있는 15%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거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빼는 것도 싫고 또 이렇게 뼈 만드는 수술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싫고 하면 저희가 이 염증, 주위염, 점막염은 금방 닦으면 없어져요. 누구든지. 주위염은 생기지 않도록 또 생겼다면 주기적인 구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 영양, 면역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똑같은 자극이 갔을 때 영양, 면역이 좋은 사람은 그걸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견디는 자극을 줬는데 영양, 면역이 나쁜 사람은 조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얼마나 발생될까 논문을 찾아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됩니다. 왜? 어떤 논문에는 50% 이상 생긴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논문에는 10%밖에 안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읽었던 예전의 논문에는 2%밖에 안 생긴다는 논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2%라는 말은 믿기가 어려운 사실이 되어지고요. 10%에서 50% 전후까지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 주위에 충분한 건강한 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뼈가 녹으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충분한 뼈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건강한 충분한 뼈가 만들어지면 핏줄이
그 안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영양 공급입니다. 핏줄이 없으면 영양을 줘도 못 가니까 그곳에 뼈를 잘 만들어서 혈행이 좋게 하면 영양 면역이 좋아져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내 몸에 있는 전신 영양이 나쁘다면 역시 문제가 되니까 이 영양 관리를 신경 써서 저희가 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요게 잘 된다 그러면 아마도 건강하게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40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40년 가까이 쓰고 계신 분들이 고맙게도 제 주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장점은 관리에 소홀하지 않는다. 자가 관리도 잘하지만 병원 관리도 주기적으로 꼭 내원하셔서 받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국소적인 관리와 영양 면역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영양 면역을 얘기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요, 이물질입니다. 신체의 친화력이 가장 좋다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타늄은 이물이니까 몸에서 싫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물 반응이 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몸의 면역학적으로 항상성을 잘 유지하게 해주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뼈하고 부착되는 것이 잘 일어나면서 유지되는 거예요. 또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면역학적인 영양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감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양치료 외에도 영양으로 면역 조절을 하는 것처럼 면역 조절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염이 생긴 분들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환자한테 면역 조절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염증이 심해서 된 경우엔 그런 방법을 쓰죠. 또 국소적인 치료 방법으로 염증이 생긴 환자한테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요, 환자가 먹는 구강에 넣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겔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건 좀 고가라서 환자가 드시는 타블렛을 하나 제가 받아서 그거를 녹인 다음에 구강 내에 주사기로 염증 부에 도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아프지 않습니다. 살을 주사기로 찌르는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긴 그 깊은 주머니 속에다가 겔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 갖고 좀 모자랄 때는 태반 주사에 있는 성분을 이용해서 면역력도 높이고 국소적인 겁니다.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주사를 놓는 방법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치과 치료에 쓰는 태반 주사는요, 성장인자도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전염증, 항염증, 사이토카인, 그리고 펩타이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전염증성은 염증을 일으키기 전 단계의 사이토카인이고, 항염증은 염증을 막는 것의 사이토카인이에요. 이게 조절돼서 사용될 때 염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조절 기능을 우리 몸에서 태반 주사로부터 받는 거죠. 또 이게 조절이 잘 돼서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인자가 있으니까 치유가 촉진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분 중에 마지막에 태반이 보유하고 있는 펩타이드라는 말을 했는데, 이 펩타이드는 조직 손상 회복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전이 밝혀진 걸 보게 되면 산화질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게 촉진을 해가지고 균을작용은 항균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임플란트를 얘기하고 있어서 산화질소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지만 저희가 상악동염에서 산화질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태반 주사를 이용한 항염작용을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요. 소염제의 60%에서 80%에 육박하는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입안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입안의 치유를 촉진시키는 기전도 발생되지만 항염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실은 진통작용도 있습니다. 아픔도 감소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영양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사실 면역 조절한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조절제는
입안에 있는 상하악동에 있는 세균을 잡아가지고 배양해서 만든 면역조절제입니다. 모든 환자한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술 전 단계, 아직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닦고 열심히 치료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수술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자한테 그 면역조절, 저희는 세균성 용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면역조절제를 사용하면 염증이 중지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가 같이 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예방효과나 치료효과는 없다는 거죠. 임플란트 관리 얼마나 한 번씩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요. 어떤 병원은 1년에 한 번, 어떤 병원은 6개월에 한 번,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스웨덴은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임플란트를 하면서 본 결과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4개월 관리를 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 관리를 하는데 정말 관리가 잘 돼요. 그럼 6개월로 넓힙니다. 4개월 관리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한 달마다, 어떤 분은 2달마다, 어떤 분은 석 달마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관리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얼마 만에 한번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솔질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솔질도 잘하고 치과 의사가 관리도 잘하는데 그래도 염증이 생기는 환자들은 바로 앞에 얘기했던 영양치료와 면역치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관리입니다. 주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주는 국소적 관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병원의 관리가 있고 자가 관리가 있습니다. 칫솔, 자주 사면 비용이 들겠죠. 그렇지만 치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덜 들 거예요. 칫솔은 주기적으로 교환하셔야 돼요. 뭐가 휘면 바꾸셔야 돼요. 또 칫솔 하나를 고집하시면 안 돼요. 큰 칫솔, 작은 칫솔, 더 가는 칫솔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입안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국소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환경이라도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이 가진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맞춤 영양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와 관련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빙헬 치과병원의 김현철이었습니다.